미사일 다 엎드려! 전부 요격해! 중동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 1,500발이 하늘을 뒤덮었고 백악관과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정적을 깨며 누군가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산 방공망으로 막겠다고? 그건 장난감이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한국은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유럽의 압박도 미사일 단 한 발 막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던 그때 예상 밖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이 나선 겁니다. 미국 시스템이 놓친 미사일, 한국이 전부 잡았습니다. 요격률 100%.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포착한 건 이란 미사일이 아니라 40년 동맹국이 숨긴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그 배신의 전말,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흐메드 알 만수리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합동군사사령부에서 30년간 미사일 방어를 책임졌고 지금은 중동안보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이 완전히 박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무시가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산 무기를 접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 조달본부에서 차기 방공체계 후보 목록을 올렸는데 거기에 한국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줄에 한국 시스템이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미국산의 절반도 안 됐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령부 회의실에서 한국 무기 이야기가 나오면 장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텔레비전이나 잘 만들면 됐지 왜 미사일에 손을 대느냐고 했고, 또 다른 장교는 한국 무기를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산 부품을 하나 더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을 변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한국을 방산시장의 후발주자, 그것도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로 취급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미국 측의 조언이었습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고위 장성이 우리 지휘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만찬 자리에선 한국 방공체계 도입 검토 소식을 듣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실전을 겪어보지 않은 장비를 실전에 배치하는 건 도박이라고, 아이들 장난감을 전장에 가져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장성의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달 담당관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최신 시설을 보여주고 화려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동시에 한국 업체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보고서를 슬쩍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부품 없이는 시스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거짓말을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스템이 우리 군에 일부 도입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양국 정상 간 경제협력 패키지의 일부로 소규모 방공 장비가 포함됐고 지휘부에서도 그것을 실전 배치가 아닌 상징적 구매로 여겼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 직접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후방에 배치하고 진짜 전선은 미국 시스템이 맞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체계에 대한 저의 신뢰는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40년 가까이 미국은 우리에게 최신 무기를 제공해왔고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장병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걸프전에서도 이라크 위기에서도 예멘 사태에서도 미국의 장비는 우리 하늘을 지켜줬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 화면에 뜨는 초록색 점들이 제게는 안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늘 후배 장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기는 곧 신뢰이고 신뢰는 곧 동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미국과의 40년 동맹은 수십 차례의 전투와 수백 번의 합동훈련으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한국은 아무런 실적도 신뢰도 없는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초 이란과의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쾌속정이 도발이 잦아졌고 이란 국영 매체에서는 걸프 연안국들을 직접 겨냥한 위협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보국은 이란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생산량을 전년 대비 3배로 늘렸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저는 즉각 미 중부사령부에 추가 방어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류에 긴급이라는 도장을 직접 찍어보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국의 답변은 신속했고 그래서 더 안심이 됐습니다. 중부사령부 작전참모는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추가 요격 미사일 물량이 곧 배정될 것이고 필요하면 항모 전단 전진 배치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미국이 뒤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때까지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관저로 돌아왔습니다. 손자들과 저녁을 먹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보였고 저 멀리 석유 저장 시설의 불빛이 사막 위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제 침대맡 보안 전화기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작전 상황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란 영토에서 대규모 발사 징후가 포착됐으며 궤적 분석 결과 목표 지점은 우리 본토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군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관저에서 사령부까지 차로 12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령부 복도를 달리는 동안에도 경보 사이렌이 건물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상황실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전자지도가 눈에 들어왔고 화면 위에는 이란 방향에서 날아오는 수백 개의 궤적선이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직 장교가 최종 집계를 보고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을 합쳐 총 1,500발 이상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00발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작전 상황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대비해온 최악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조차 상정하지 못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 부대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미국 측 핫라인을 잡았습니다. 그 전화기를 들어올리는 순간까지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응답할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이 이미 준비돼 있을 것이고 항모전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것은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핫라인에서 돌아온 첫 번째 대답은 이랬습니다. 상황을 확인 중이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니 본국과의 교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레이더 화면 앞에 서서 붉은 궤적선들이 한 발짝씩 우리 영토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건 것은 발사 징후 포착 후 약 2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부사령관은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요격 미사일 재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문서로 확약한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제가 건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통화를 요청해왔고 그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군사 지원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중동 개입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첫 번째 파상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달하기 시작했고 해협을 통과 중이던 유조선 수십 척이 즉각 항행을 중단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그 좁은 바닷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실시간으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런던과 뉴욕의 원유 선물 시장은 거래 시작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전쟁은 우리 영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대사관에 동시에 연락을 넣었고 NATO 사무총장실에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당장 요격 미사일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고급스러운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전 상황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참모 장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방어 상황을 보고했지만 보고의 내용은 하나같이 암울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잔여 수량이 공격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보충 물자는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 담수화 플랜트, 핵 에너지 시설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모두 적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도표로 정리되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전 상황실 통신 장교가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한 장의 메시지를 건넸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것이냐고 말입니다. 통신 장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에서 온 긴급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펼쳐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든 없든 즉각 지원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를 지키러 갑니다. 48시간 내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건도 달지 않았는데 스스로 오겠다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미국도 못 오는 판에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짜증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홍보용으로 빈 수송기라도 보내려는 것 아니냐며 코웃음을 쳤고 또 다른 장교는 어차피 48시간이면 전쟁이 끝나 있을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고는 제 냉소를 멈추게 했습니다. 30분 후 정보참모가 다시 보고를 올렸는데 한국 공군 수송기 편대가 이미 이륙했다는 위성 확인 정보였습니다. 수송기 안에는 최신형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고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 지원팀까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을 운운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한국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이미 하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한국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검증도 안 된 장비를 전장에 들이밀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장비가 도착하더라도 핵심 구역에는 절대 배치하지 말고 후방의 비핵심 시설 방어에만 투입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파상 공격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저고도 순항 미사일이 주력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고고도 탄도 미사일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지만 저고도로 지형을 타고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앞에서는 탐지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두 발이 아부다비 외곽의 산업단지에 떨어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이라던 한국 수송기는 예고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1시간 만이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 기지에 한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모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비가 보잘것없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굳이 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참모에게 단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진짜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참모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무덤덤하기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봤냐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차 한 대였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팀은 이미 장비 전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말없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잠시 지켜보다가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장비의 외형이 아니라 가동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레이더 시스템의 외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레이더가 거대한 접시 안테나 하나를 빙빙 돌리는 방식이라면 한국 시스템은 평평한 판 4개가 사방을 동시에 응시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가 다가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마치 잠자리의 겹눈처럼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하늘을 감시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자리 눈이라니 마케팅 문구치고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코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30년간 봐온 어떤 레이더 화면과도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보여주는 화면이 흑백 사진이었다면 한국 레이더의 화면은 고화질 컬러 영상에 가까웠습니다. 하늘 위의 모든 물체가 크기별, 속도별, 고도별로 색깔이 나뉘어 표시됐고 각 물체의 예상 궤적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점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탐지 범위의 차이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를 100이라고 한다면 한국 시스템은 그보다 훨씬 먼 거리의 물체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기술진에게 물었더니 책임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기존 레이더가 놓치는 초소형 물체까지 식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폭 드론처럼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히 작은 표적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레이더 화면에 이란 방향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미확인 신호 여러 개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고도가 매우 높았고 속도는 느렸으며 일정한 패턴으로 원을 그리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제게 보고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이란 무기의 궤적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아직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니 허위 신호를 잡아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책임자에게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레이더가 새 대를 미사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책임자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기색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신호 하나를 확대하더니 그 물체의 레이더 반사 특성을
3차원 그래프로 변환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새도 아니었고 민간 항공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포착된 신호의 비행 패턴, 고도 변화, 레이더 단면적을 종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천 개의 레이더 모듈이 동시에 해당 물체를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쏟아냈고 분석 소프트웨어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했습니다. 약 15분 후 책임자가 제게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보고 내용은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착된 물체들은 이란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들은 미국이 운용하는 고고도 스텔스 정찰 드론이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기체였지만 한국 레이더의 수천 개 모듈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신호를 쏘고 받으면서 스텔스 코팅의 빈틈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 하나로는 보이지 않는 유령을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바라보니 윤곽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스텔스 드론이 탐지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드론이 비행하고 있던 위치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드론들의 비행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려주었는데 그 경로는 이란 국경 방향이 아니라 우리 국토 내부를 집중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곳이나 선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핵에너지 시설, 바라카 원전 상공을 반복적으로 비행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드론이 우리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지원한 나라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에도 미국의 기술 자문이 들어갔고 핵 비확산 협정 준수를 공동으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우리 몰래 원전 상공에 정찰 드론을 띄우고 있었다는 것은 겉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뒤로는 주머니를 뒤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책임자를 바라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소화하기도 전에 미국 측 연락장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미국 드론 탐지 사실을 미 중부사령부에 보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연락장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오류입니다. 한국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의 신호를 잘못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해명이라기보다 무마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이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보고서에는 드론의 기종, 비행 시간, 선회 횟수, 촬영 추정 범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정밀했고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연락장교는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오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본국에 확인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40년 동맹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가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로부터 약 3시간 후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드론의 비행 경로뿐만 아니라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의 전송 방향까지 역추적한 결과였습니다. 데이터는 미 중부사령부 소속 기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고 그 전송 패턴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은 전시에 급히 띄운 정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평시부터 꾸준히 우리를 감시해온 체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받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저 멀리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통에 동맹국의 배신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 상황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모를 불러 이 내용을 최고 지도부에 보고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 책임자에게 돌아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의 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몰랐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관저로 돌아가지 않고 사령부에 남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2가지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미사일과 싸우는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40년간 믿어온 동맹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 모두에서 제 곁에 서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기술진의 분석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줄 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이더로 유령을 잡아낸 것은 서막이었을 뿐 진짜 전투는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세 번째 파상 공격이 예고됐고 이번에는 이전 두 차례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진짜 실전에서 쓸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평시에만 번듯해 보이는 전시용인지가 판가름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요격을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12분 이란의 세 번째 파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에서 뒤섞여 날아왔습니다. 군사 용어로 포화 공격이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입니다. 작전 상황실 레이더 화면이 붉은 점으로 가득 찼고 경보음이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먼저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고고도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하늘에서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처음 몇 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하나의 표적에 요격미사일 2발을 동시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요격미사일 소모 속도가 위협미사일의 2배가 됩니다. 50발을 막으려면 100발이 필요한 셈이었고 이미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소모 속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저고도로 파고드는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 앞에서는 탐지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새 한 마리 수준으로 작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이를 확실히 포착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요격 가능 시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방공 담당 참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30분 안에 요격 미사일이 바닥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교전 명령을 하달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국을 신뢰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책임자에게 통신을 연결하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동남쪽 구역의 석유 저장 시설 방어를 맡아달라고. 실패하면 이 나라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책임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발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교전 방식은 패트리어트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인공지능이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수십 발을 동시에 분석하더니 각 표적의 위협 등급을 실시간으로 매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미사일이 석유 시설을 직격할 궤도이고 어떤 것이 빗나갈 궤도인지를 순식간에 판별했습니다. 그리고 빗나갈 것으로 계산된 미사일에는 요격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모든 표적에 2발씩 쏟아부을 때 한국 시스템은 진짜 위협에만 정확히 1발씩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은 석유 저장 시설을 향해 미사일 5발이 동시에 날아들었을 때였습니다. 5발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거의 동시에 최종 돌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이 중 한 발이라도 석유 저장 탱크에 명중하면 연쇄 폭발로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불바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5발의 요격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5개의 섬광이 하늘에서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레이더 화면에서 5개의 붉은 점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전부 요격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누군가 짧은 탄성을 질렀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은 무사했습니다.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우리 경제의 심장이 한국의 방패 뒤에서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후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담당한 구역의 요격률은 100%였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반면
패트리어트가 담당한 구역에서는 여러 발이 방어망을 통과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요격 미사일 소모량도 극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하나의 표적에 평균 2발을 소모한 반면 한국 시스템은 평균 1발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진 책임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웃고 무시하고 후방에 처박아 놓았던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기술진은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고 책임자는 레이더 콘솔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의 오른쪽 팔뚝에서 소매 밖으로 비어져 나온 오래된 흉터를 보았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 상처가 최소 몇 년은 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고 말입니다. 책임자는 처음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상처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제 나라를 구해준 사람의 흉터인데 그 사연을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책임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그날 들은 어떤 전황 보고보다 충격적이었고 어떤 첩보 분석보다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이 방공 시스템의 핵심인 고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핵심 부품의 수출을 갑자기 막았고 한국은 하루아침에 엔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소재를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군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포함한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겠다며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엔진 시험 과정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소재로 만든 시제품 엔진이 연소 시험 도중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장에 있던 연구원 여러 명이 화상을 입었고 책임자 본인도 그때 팔에 이 흉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 해 전에는 동료 연구원이 시험 중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그 동료의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잠시 떨렸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군인이 죽는 것은 각오된 일이지만 연구실에서 엔지니어가 죽는 것은 다른 종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부품 수출 금지 후 한국 방산업체는 독자 개발에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선투자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 자체 자금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수년간 주말도 없이 일했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책임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에 기술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춘과 동료의 목숨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부끄러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싸구려라고 비웃었습니다. 후방에 처박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 안에는 폭발로 동료를 잃은 사람들의 눈물이, 화상으로 뒤틀린 살각의 고통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수천 일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은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모든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책임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은 영원히 남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때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저는 오늘 온몸으로 겪었고 한국은 그 위험을 10년 전부터 예견하고 피와 땀으로 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지하 지휘 시설이 건재한 이상 공격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휘부는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란의 핵심 지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설이 산악지대 깊은 곳,
지하 수십 미터에 매설된 벙커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지표면에 구멍 하나 내는 것도 어려운 깊이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측은 자국이 보유한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지원을 거부하다가 반격 작전에는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미군 이 폭탄을 제공하는 하는 대가로 반격 작전 전체의 지휘 통제권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전쟁인데 작전의 열쇠를 미국에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휘부 회의실에 불쾌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질 때는 의회 승인을 핑계로 전화를 끊더니 이제 와서 반격 작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는 사라지고 성과에는 이름을 올리려는 그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기술진 책임자가 조용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허락을 받고 들어오더니 지휘부 앞에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관통탄두가 있으며 이것은 어떤 나라의 지휘 통제권도 필요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두의 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량 8톤, 지하 60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통 후 내부에서 기폭하여 지하시설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또 한 번 의심했습니다. 8톤짜리 관통탄두를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개발에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실전에 쓰는 것이냐는 불안이 스쳤지만 저는 몇 시간 전에 요격률 100%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를까, 된다고 하면 진짜 되는 것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관통탄두를 장착한 전술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저는 작전 상황실 화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미사일이 이란 국경을 넘어 산악지대로 진입하는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졌고 최종 목표 지점에 접근하는 마지막 수십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착탄 순간 위성 영상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진동 센서에 포착됐고 지진파 관측소에서도 이례적인 지하 충격파가 감지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위성으로 확인한 타격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관통탄두는 산악 표면을 뚫고 지하 깊이 파고들어 이란의 지하 지휘 시설 내부에서 기폭됐고 시설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산의 한쪽 사면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한 발의 탄두가 산 하나의 형태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장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고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걸 만들었다고요. 그 한마디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국제 군사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앞다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관통탄두가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그 위력이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고 그 침묵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방산 지도 위에 굵은 선으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격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직후 한국 기술진은 또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미국산 무기 체계의 정밀 점검이었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미국 스텔스 드론을 포착한 이후 우리 지휘부는 미국 장비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국 측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몇 주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미국 장비를 한국 기술자가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동맹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국산 방공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책임자에게 뭔가를 보여줬고 책임자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곧장
제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산 시스템의 운용 소프트웨어 깊숙한 곳에 일반적인 유지보수 코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명령어 집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자가 쉬운 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이 숨겨진 코드는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보내면 시스템 전체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 방공 시스템의 전원을 꺼버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순간에 방패의 주인이 원격으로 방패를 접어버릴 수 있는 장치가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감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코드의 통신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더 튀어나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와 우리 군 내부 고위 인사 사이에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무기 도입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이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통신 기록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우리 군의 한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맹목적으로 밀어주던 그 장성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장비를 장난감이라 비하하고 미국 무기만이 유일한 선택이라 주장하던 그 장성이 단순히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맹의 이면에는 진짜 신뢰가 아니라 이런 더러운 거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성과 수십 번 같은 회의실에 앉아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동시에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최고 지도부에 즉시 보고됐습니다. 대통령궁에서 긴급 보안회의가 소집됐고 보고를 받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즉각적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원격 비활성화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내부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질 때 전화를 끈한 나라가 있었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달려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무기의 원격 조종 장치를 숨긴 나라가 있었고 그 장치를 찾아내 알려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고 조건 없이 산을 무너뜨려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대통령궁에서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미국 대사나 미 중부사령부 연락관이 항상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회의 탁자 위에는 한국 기술진이 작성한 보고서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드론 감시 분석 보고서, 미국 무기 원격 비활성화 장치 분석 보고서, 그리고 비자금 추적 보고서였습니다. 그 3권의 보고서가 40년 동맹의 관을 짜는 못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완전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유명했지만 그날은 목소리에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간 한쪽에만 기대어 왔고 그 대가로 우리의 하늘이 남의 손에 놀아날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존 미국 무기 의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무게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산 구조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정이 하나 더 내려졌습니다. 당시 일본에 배정되어 있던 원유 1,800만 배럴의 우선 공급권을 즉각 취소하고 해당 물량을 대한민국에 무기한 우선 공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1,800만 배럴이면 대형 유조선 수십 척 분량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무기한이었습니다. 에너지 외교에서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 변경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관리는 일본 측의 반발을 우려했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결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무기 거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진심에 대한 답례라고 말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었을 때 조건을 따지며 전화를 끊은 나라가 있었고 조건 없이 수송기를 띄운 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감시하던 나라가 있었고 그 감시를 밝혀내 알려준 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결론은 간결했습니다.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니 기술진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책임자는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작업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의 무기를 장난감이라 불렀고 당신의 기술을 의심했고 당신의 팀을 후방에 처박아 놓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막에서 보여준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이었다고. 저는 그 영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전 임관할 때 아버지에게 받은 시계였습니다. 금장 케이스에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제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책임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아무리 비싸도 당신 팔에 새겨진 그 흉터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한참 동안 시계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한국이 만든 대로 흐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 벌어진 일들이 제 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타르와 쿠웨이트, 오만에서도 한국 방산업체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중동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도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데 이어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에서도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에는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섰고 상담 예약은 전시회 시작 전에 이미 마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시회 구석에 작은 부스를 차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던 한국 업체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시장을 독점해온 그들은 한국의 부상을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연이은 계약 소식에 위기감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가격 인하와 기술 이전 조건을 파격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의 원격 비활성화 장치를 숨겨넣은 나라의 제품을 누가 다시 신뢰하겠습니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2025년 말에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중동안보전략연구소를 설립했고 지금은 국제안보 강연과 회고록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청중에게 묻습니다. 무기의 가격표만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한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십 개 나라의 수백 가지 무기를 평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오랜 경력 끝에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진짜 전력은 기술 사양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전화를 끊지 않는 진심, 조건 없이 달려오는 진심,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진심, 그것이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연구실에서 잠 못 이루며 흘린 땀 한 방울이, 시험장에서 동료를 잃고도 다시 일어선 그 눈물이, 세상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은 그 집념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세계가 이제 압니다. 워싱턴이 아닌 창원에서, 실리콘밸리가 아닌 구미에서 세계의 시간이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흐메드 알 만수리입니다.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이었고,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이었고, 지금은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아흐메드 알 만수리가 직접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뒤집어 놓은 세계 방산 시장의 그 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뒷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